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와, 벌써 8월 21일이에요. 이 엄청나게 더워서 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름도 서서히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8월 21일 일요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렸는데 하이트 진로의 화물 노동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 화물 노동자들이 또 이 고공농성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날인데요. 오전에 100여 명의 화이트 진로 화물 노동자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화이트 진로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 본사 옆에 소주와 맥주를 광고하던 옥상 5개 광고판이 있었는데 이 광고판에까지 올라가서 노조 탄압 분쇄, 손배 가압류 철회, 그리고 해고철회 전원 복직이라고 쓴 현수막을 내리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식들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서울 본사까지 오기까지 이들은 2달 보름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경기도 이천과 충북 청주 그리고 강원도 홍천의 하이트 진로 공장을 거쳐서 이곳 서울 본사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파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들은 지난하게 이 화물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해왔었죠. 지난 3월 달에 노조가 결성되었는데 이 3월 달에 노조가 결성되기 전부터 우리는 보통 지금 삼성의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만 직원협의회라든지 노사협의회 이런 공식적인 노동조합,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사실은 모든 현장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노동조합이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까지 가지 못하고 상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화이트 진로에 있는 화물 노동자들도 올해 3월 달에 노동조합을 만들기 전까지는 상조회라는 모임을 꾸려서 계속해서 이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잘 안 되다 보니까 노조를 결성하는 데까지 나아갔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화이트 진로 본사에 점거 농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들 노동자들은 사실 간접 고용, 하청업체인 거죠. 수양물류라고 벌써 제 방송을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 수양물류라는 회사의 이름도 생소하지는 않으실 텐데 화이트 진로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청업체예요. 이 수양물류라는 곳에 속해 있지만 결국 이 화물 노동자들이 운전하는 17톤, 21톤, 25톤의 트럭에는 화이트 진로라는 이름과 진로의 상품이 정말 선명하게 도색이 돼 있죠. 그런데도 사실 이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인 하이트 진로하고는 협상을 그동안 할 수가 없었죠. 이것이 파업이 계속 장기화되고 이번에 점거 농성까지 하게 되었던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수양물류 측에서는 지난 교섭을 통해서 시간을 주면 운송료를 인상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동안에 또 이 수양물류, 그러니까 하청업체의 대표가 바뀐 거예요. 근데 대표가 바뀌다 보니까 새로 취임한 대표는 그간의 논의 과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회사는 약속을 어겼고 대화도 끊겼던 거죠.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이 상조회로 묶여있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공식적인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 기구를 꾸렸고 6월부터 파업에 돌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하이트 진로 노동자들의 투쟁과 관련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체적인 개략적인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도 보면 지금까지도 사실 이 화이트 진로 쪽은 전혀 이 협상에 나서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죠. 대화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양물류는 지난 6월 달에 파업에 참가한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132명에게 배송 의무 불이행을 즉시 시정하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요. 화이트 진로에서는 교섭이나 대화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이 화이트 진로 원청에서는 지난달 7월 달 11명의 조합원들에게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27억 7,600만 원, 약 2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죠. 현재는 조합원들의 차량과 부동산에도 가압류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정말 필요하겠죠.
이 화이트 진로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기에는 특수고용, 특고라는 형태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업체죠. 이게 또 섞여 있는 거예요. 뭐 최근에 이제 우리가 특고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또 이제 고졸 노동자들, 특고 노동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붙이기도 하는데, 원래 이전에 우리가 특고라고 했을 때는 특수 고용 노동자들을 이야기했죠. 이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노동자냐 아니냐 이런 그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업종, 예를 들면 지금 화이트 진로의 화물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이 운송 차량들, 이게 또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이 운송 차량들은 자기 소유인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입 차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등록을 하면서 업무를 보지만, 그래서 네가 어떻게 그냥 소속된 노동자냐,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노동법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았었고, 이런 업종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뭐 대표적인 게 학습지 선생님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학습지 선생님들도 개개인별로 자영업자 취급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 학습지 회사의 지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고용된 노동자인데 형식적으로는 아주 애매하게 노동자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밀어냈던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특수고용의 형태, 그리고 이것도 화이트 진로에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거나 계약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화이트 진로가 100% 지분을 내서 만든 수양물류라는 이 하청업체에 속하게 되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청업체, 이런 부분이 또 이제 결합이 돼 있어서 아주 고약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일노동 뉴스에 그 윤혜림 노동권 연구 활동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칼럼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화이트 진로와 대우조선 노조법에 있는 사용자 조항 개정이 시급한 이유라는 칼럼을 냈는데요. 이 칼럼도 추가해서 잠깐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화이트 진로 노사 관계를 들여다보면 기업이 왜 특수고용을 그렇게도 선호하는지 알 수가 있다. 한마디로 이익은 전부 회사 소유주 및 그 친족들이 가져가고 위험은 전부 우리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에 편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특수고용을 활용하면 기업이 말하는 인건비, 즉 노동자들의 보수를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유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특수고용 이러니까 이제 노동자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화물차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다면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을 받았을 것이고, 여기에 시간 외 근로, 야간 근로 수당 등 법정 수당이나 퇴직금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화이트 진로는 자기 사업의 일부인 주류 운송에 노동자들을 사용하고도 법정 최저 노동 조건을 지킬 필요도 없고, 오히려 차량 유류비 등 고정 경비는 노동자들에게 떠넘길 수가 있었다. 그야말로 뭐 껌 먹고 알 먹기가 되겠죠. 다음으로 화이트 진로는 화물차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면서도 누가 보더라도 사용자가 맞잖아요. 그러나 화물차 노동자들이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간에 자회사를 끼워 넣어서, 수양물류라는 자회사를 끼워 넣어서 한 번 더 중간 착취를 일삼았죠. 아주 나쁜 놈들이죠. 우리 사회의 특수고용이나 간접고용은 대개 이런 식의 불법, 편법 경영과 얽혀져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고용이나 간접고용을 활용하면서 가장 중대한 이익이 사용자 측의 입장에서 바로 노동조합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사용자 책임 회피를 편들어주는 법원, 정부의 뒤에 숨어서 조합원을 내쫓고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탄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노총을 비롯한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2조, 여기에 보면 이제 사용자에 대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고 지시를 내리고 있는 이들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개정이 필요한 문제인데, 이 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해오고 있었죠. 우리가 이번에 화이트 진로의 화물 노동자들 싸움을 보면서 결국은 이 화이트 진로 측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손배 가압류 청구를 해버렸잖아요. 무려 8천억 원에 이르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는 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 손해배상 가압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일명 노란봉투법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란봉투법. 예.
요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칼럼은 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선생님이 쓰셨던 한겨레에 노조 상대로 한 손배소 남용을 막을 노란봉투법 제정을 기다리며 라는 그 칼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국회에서 뭐 야당들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이 노란봉투법은 그동안도 계속해서 제정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됐거든요. 이번에는 이것을 꼭 만들어 보겠다라고, 또 물론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꼭 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일단 입장을 표명하면서 냈던 칼럼이에요. 근데 칼럼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었을까 또 궁금하셨을 거예요. 네, 대화를 나누면 또 바로 저한테 물어보실 텐데, 뭐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 제가 또 친절한 홍성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요건 이제 경향신문의 박래군, 그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이사께서 썼던 칼럼에 나와 있는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연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손배가압류 그러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맞아요.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싸웠던 그때 그 시절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에 가해지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요건 이해가 되시죠? 2014년 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정도에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었어요. 와, 47억 원.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본 시민들 중에 배춘환 씨라는 시민이 있었는데요. 이 시민이 한 언론사에 이 47억 원이라는 손배가 난 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렇다고 뭐 이분이 또 억만장자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47,000원의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서 보내면서 모금 캠페인을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 뒤에 112일 동안, 와, 정말 우리 시민들 대단합니다. 약 47,0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14억 7천만 원을 모았었대요. 그때 만들어진 시민단체가 바로 손잡고 우리 노동자들의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손을 잡고, 이 손잡고라는 시민단체였고요. 19대, 20대, 21대 지금까지 계속 국회에 이 노란봉투법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하지만 지난 19대 때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단 한 차례 가진 이래로 매번 발의된 법안들은 폐기되면서 지금까지 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 요구들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입법을 다짐하고 나섰기 때문에 반갑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손배가압류라고 하는 건, 다시 한상희 선생님의 칼럼으로 돌아오면, 돈이 만능척도가 돼버린 세상에서 당신과 당신 가족과 당신 주변의 모든 이들의 전 재산을 헌납하고 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딴 노조활동은 집어치우고 회사 명령에 충실한 노동기계가 될 것인지를 명령하는, 그야말로 끔찍한, 이 손배가압류라는 게 그야말로 끔찍한 이야기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손배가압류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법원과 정부의 기울어진 운동장,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만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뭐 경영권 이런 게 보장돼 있진 않아요. 뭐가 있어요? 대신에 대한민국 헌법 몇 조요? 제 33조에 노동 3권이 보장돼 있잖아요. 쟁의권을 비롯한 노동 3권은 헌법이 작정하고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예요. 그러나 이 헌법을 준수하면서 헌법에 기반해서 판결을 내려야 할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헌법 정신에 늘 눈을 감아왔죠. 아까도 얘기했던 뭐 근로자성, 사용자성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 원청기업은 하청기업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잖아요. 한마디로 지배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부분도 다 법원은 지금까지 눈을 감아왔다는 거예요.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삶을 비틀어버리는 이 거액의 손배소는 이런 법원의 비정상적인 법 해석에서 비롯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은요,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장하고 노조에 대한 손배액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기업과 법원의 연합 세력이 구사하는 이런 폭력을 차단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이 어쨌든 이번에는 꼭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죠. 이 기재부에서 국유재산을,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을 매각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참 정말 딱 들어만 봐도 얼마나 거꾸로 가는지. 아니, 예를 들면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부동산이랑 또 연관이 돼 있고, 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들을 좀 많이 지었으면 좋겠고, 공공주택들을 많이 지으려면 이 더 늘어나지 않는, 확장되지 않는 나라의 땅은 공유재산, 즉 국가 소유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할 텐데, 이 정부는 얼마나 거꾸로 가냐면, 출범한 지 이제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나마 요따만큼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마저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거죠. 이 발표가 언제 나왔냐면 지난 8일 날 기재부에서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곳이 있는데 캠코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 캠코에서 위탁 개발한 9개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매각 대상의 9곳 중에 6곳은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이에요. 와, 딱 들어봐도 강남구에 있는 건물이면 얼마나 알토란 같은 건물들이겠어요, 부동산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거를 팔겠다고 했던 거죠. 이 정부는 뭐라 그랬냐면, 이에 대해서 윤석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민간 부문의 활성화 아니냐, 민간 경제의 역동성 강화가 기조이다 보니까 이런 재산은 국가가 갖고 있는 것보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돌려주자는 게 낫자는 판단에서 이 매각 계획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이건 뭐 제가 구구절절 반박할 필요도 없이 들으시면서도 이게 과연 제정신이야?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근데 이 기사에서는 이거보다 더 황당한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에서도 매각 제한 대상들이 있어요. 이건 매각하면 안 된다. 근데 이런 부동산들이 이번에 또 버젓이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더 두 번째로 기가 막힌 일들이죠. 기획재정부가 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 소재의 상업용, 임대주택용 국유재산 모두가 매각 제한 대상으로 드러났대요. 즉 기재부 스스로도 기존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국유재산을 매각 대상에 올린 거죠. 특히 이 매각 대상 건물의 일부는 인근에 지하철역이 또 들어설 것으로 파악이 돼서 만약에 이 건물을 산 사람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도 있는 것으로 이 부동산 업계 쪽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사 제목에 뭐라고 있어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아니 저런 노른자리 땅은 그냥 국가가 갖고 있는 게 이득인데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취임한 지 이제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3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뭐예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취임 당일, 그러니까 취임했던 5월 10일 당일날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가 시작이 됐고요.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6월 16일에는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7월 21일에는 다주택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어요. 정말로 취임 후에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세 감면에 나선 셈이죠.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뒤로 가는 속도가. 이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시끄러운 일들이 정말 많았지만 또 낙마한 장관들도 많았는데 그중에서 교육부 장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기억나실 거예요. 왜 낙마했어요? 그 만 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정책을 거의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교육계하고도 어떤 이 토론회라든지 어떤 그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내용을 갑자기 뻥 하고 터뜨리면서 결국 교육부 장관 낙마로까지 이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교조에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했네요. 전교조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 동안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1년 더 일찍 보내자가 아니라 유치원 의무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지난 18일 날 발표를 했어요. 유치원 교사 4,267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5,414명이 설문에 참여했어요. 근데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5.5%,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의 대안으로 유치원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찬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유치원 의무교육 도입 시 적정 연령으로는요, 만 3에서 5세를 꼽았던 선생님들이 제일 많았고요. 이 유치원 의무교육의 현실화를 위해서 우선과제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가 지원,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거론을 했습니다. 정교조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불평등과 이로 인한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치원 의무교육 도입 등 유아교육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1년 더 일찍 들어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저출산,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가 어렵겠어, 힘들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양육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돌봄 체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개인적인 부담으로, 부모의 부담으로, 사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잖아요. 이 공적인 돌봄 체계를 어떻게 좀 더 촘촘하게 완비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우리 시대의 화두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요, 이번에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책정하기로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즉 조부모,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등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의 아이를 돌보는 가구에게 아이 한 명당 돌봄 수당 월 30만 원을 최장 1년간 지급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정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고용해도 같은 금액의 바우처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돌봄 수당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시장 체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봄 수당은 뭐 진보당을 비롯해서 뭐 진보적인 고민을 갖고 있는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에서도 제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언발의 오줌 누기 이런 표현을 쓰더라도 그래도 돌봄 수당이나 이런 수당들은 지금 비어있는 곳이 많으니까 들어와야 되겠지만 이 고민을 조금 더 확장하면, 사실 전교조가 조금 전에 설문조사를 발표했던 내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공적인 돌봄 체계를 어떻게 좀 더 확대해 나갈 것인가 라는 고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의 마지막 5번째 소식은 사회면 소식으로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폭우가, 중부지방의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서울에서도 사상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수도 서울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라고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사망자들이 나왔어요. 제목이 폭우, 생존은 운이 좋았을 뿐, 서울은 기후재난에 취약한 도시다 라는 기사입니다. 지난 8일 날 서울에 내린 폭우는 우리 모두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죠. 10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어요. 1907년에 기상 관측을 했던 이래로 최대치로 지난 115년 사이에 겪어오지 못한 폭우였습니다. 강남, 서울에서도 가장 부유한 동네, 잘 사는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이 강남의 한복판에서도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죠. 도시 곳곳에서 빗물에 취약한 지역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치수 대책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문제는 강남구 한 곳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서울은 세계적인 인구 밀집 도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난 것은 서울은 큰 비에 안전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비를 뛰어넘는 비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차량의 수천 대가 물에 잠기는 심각한 침수비의 탓에 가려졌지만 사실 이번 폭우 때는 산사태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산사태도 함께 있었대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요. 예를 들면 그 참사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현장이 3곳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계웅산에서도 산 정상에 방치된 국가시설물의 진입도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가 그 아래 아파트를 덮쳤고요. 사당동 극동아파트에서도 축대가 붕괴가 됐고, 동작동 경문고등학교 인근에서도 산사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중부지방의 피해였잖아요. 수도권인
경기도 광주시의 남한산성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났었지요.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 서울도 이 재난이나 재해나 또 재난이나 재해는 지금 어떻게 오고 있어요? 기후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안전하지 않다.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은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꼼꼼하게 이 문제를 넘어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너무 집중돼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이라고 말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어요. 과연 이것을 정상적이라고 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반지하 얘기 들으면서 또 얘기도 들으셨죠? 원래 지난 70년대만 하더라도 이 반지하에는 서울에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아마 방공호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의무적으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방공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지하에 의무적으로 방공호를 만들게 했는데 사람들이 서울로 점점 몰려들다 보니까 이 방공호에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불과 1970년, 75년 요때 정도부터 시작이 됐던 일이거든요. 결국 이번에 끔찍한 이 재난으로 이어졌던 특히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이 목숨을 빼앗아갈 정도로 큰 재난으로 이어졌던 이번 사고들도 서울로 몰리고 있는 이 상황이 또 이 수면에 그 기저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제 전체 이 대한민국 사회에 5천만 명의 인구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이 인구들이 어떻게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조금 더 분산을 시킬 것이냐, 이 지방 균형 발전 대책,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이런 고민으로까지 이어져야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이 해법들, 대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5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8월 21일자 방송도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무더위가 이제 슬슬 지나가는 것 같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8월도 훅 지나가서 이제 가을로 지나갈 것 같아요. 여름, 마지막 며칠 남은 여름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